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0일 수요일 방송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좋은 아침 그리고 돈 되는 아침. 오늘 한 시청자분께서 좋은 아침에 더불어서 돈 되는 아침이라고 스티브님이 딱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제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채널 이름이 여돈 앵커의 돈 되는 돈 TV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 이름을 빨리 부르면 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약간 돈이라는 직관적인 단어보다는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돔 TV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론에서 돔이 뭐냐, 옥돔이 생각이 난다. 요건 아닌 것 같다. 무슨 낚시 채널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돈 되는 돈 TV로 해놨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못 하고 있던 지가 꽤 돼가지고 매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저의 새로운 정말 그 다짐 중에 하나가 유튜브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자인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2024년 아직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저는 올 한 해 그 약속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한번 지켜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김대준 님이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글자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이 내용이 맞다면 제가 관련해서 확인을 한번 그러네요. 1분 전에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ETF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라고 지금 3분 전에 속보로 나왔는데 와 잠시만요. 제가 이 내용을 더불어서 CNBC에서 지금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면서 잠시 후 뉴욕 증시 분위기를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1분 전에 CNBC를 통해서는 관련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와, 지금 코인 가격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 내용을 기다렸던 분들께는 정말 대단한 호재인 것 같은데 와, 지금 블랙락과 피델리티를 포함한 전통적인 자산관리자들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승인이 난 거죠. 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이번 결정으로 약 290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요게 이제 ETF 이름이죠. ETF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단한 결정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ETF 쪽에 있어서 요 절차들이 있는데 요 절차가 승인이 안 될 거면은 요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없는데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오기석 법인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한 1월 10일, 11일 요 정도쯤에 관련한 내용을 전해질 예상을 했는데 1월 어제는 이제 9일인 거죠. 미국은 아직 9일이니까 조금 더 빨리 예상보다 빨리 요 승인이 나왔습니다. 관련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지금 비트코인 얘기 나오자마자 코인이 하락하고 있다고요? 왜요? 왜죠? 이제 뉴스에 판다 이런 건가요? 그런가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 중이다.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마라톤 디지털 다 확인을 해볼 텐데 코인베이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본장에서 4% 애프터마켓에서 1%대 하락. 이게 뭐 뉴스에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래요가 아닌데요? 승인 아니라고요? 지금 CNBC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승인이 아니라고요? SEC에서 비트코인 ETF 거래 승인됐다고 제시 파운드라는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 승인 사실 무근이다. 트위터 계정에 해킹이 노출됐다고요? 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일단 CNBC의 보도에서는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말씀하셨던 트위터 계정 해킹 얘기 나오면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없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네요. 뉴욕 증시 얘기 잠시 후에 정리하면서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채팅창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의 가장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뉴스를 전해주셨던 분도 소중하고 그 다음에 해킹 뉴스를 전해주셨던 분도 소중하니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블룸버그 보고 계시군요. 저는 CNBC를 보고 있는데 어디가 더 빠른지 어디가 더 정확한지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또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이 슬퍼 보여요? 저는 슬퍼 보이는 게 아니라 속보가 나왔을 때 사실 저는 이 정신없는 이 느낌이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활기가 생기고 재미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서 생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전해질 때마다 되게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 트위터 해킹 관련해서는 확인한 부분들이 제가 본 뉴스에는 없기 때문에 내용 정리되는 대로 요 내용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전달해 드리죠. 나스닥만이 오후장 소폭 강세권으로 돌아서면서 0.09% 14,857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만 상승을 했고 S&P 500과 또 다우 지수는 각각 하락했습니다. S&P 소폭 하락한 0.15% 내린 4,756선, 다우는 0.4%대 하락한 37,52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러셀 2000 지수가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1% 하락, 그리고 어제 출렁임이 있었던 유가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4% 위로 올랐습니다. 3.9, 4.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금 4% 올라왔던 부분이 조금은 찝찝하죠. 찝찝하고 여기에서 월가의 채권 거물인 빌고로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면 채권 안 산다. 작년 10월에도 연준의 피벗을 예측했었던 인물로 굉장히 시장에 또 영향력을 미치는 저명한 투자자 중에 하나죠. 국채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그 배경인데요.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이 빌고로스가 트위터고 현재 이제 X로 지금 이름을 바꾼 거기 SNS에 올렸다고 하죠. 금리 4% 수준에서 미국 국채 10년물은 고평가됐다 때문에 나라면 채권을 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건 어제의 주문에 불과하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의 피벗을 예측한 부분이 굉장히 맞았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어쨌든 4% 다시금 10년물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제는 사실 이렇다 할 뉴스가 전해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CPI 발표가 예정돼 있고 또 PPI도 발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요 예상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3.8% 증가가 3.2% 전년비 3.2%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근원 CPI가 3.8%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CPI 발표 내용이 뭐 이전처럼 드라마틱한 하락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전월 대비 하락률을 굉장히 많이 유의미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장이 원하는 3월에 할 것이냐 아니면 5월, 6월쯤에 이제 더 멀어질 것이냐를 가늠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두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그런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한 이제 세계은행에서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 올해 글로벌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습니다. 작년 추정치가 2.6%였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3년 연속 세계 경제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가운데 고금리에 따른 높은 기업 대출 금리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부분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발표가 된 게 있는데요. 11월 미국의 무역 관련한 데이터입니다. 무역 적자가 632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2%대 감소를 한 건데요. 적자 폭이 줄기는 했는데 월가에서 전망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더 많이 적자가 줄어들 것이다로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더
덜 줄었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48억 달러 감소한 2,537억 달러, 그리고 수입은 1.9% 61억 달러 줄어든 3,169억 달러로 각각 집계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종목별 이슈를 쭉 볼 텐데요. 가장 굵직한 종목 가운데서는 이전에 이제 애플이 반독점 관련해서 이제 소송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연합에서, 유럽연합 이런 거 예민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 개발사 오픈 AI 투자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EU 경쟁 총국에서 이야기한 건 오픈 AI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EU 기업 결합 규정에 근거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이런 디지털 관련한 시장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나 많은 그런 반독점적인 위치에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관련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29% 소폭 올랐고요. M7 종목 가운데서 메타와 애플,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4종목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1.7%, 사실 밤사이에 반도체주들은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의 실적, 특히나 이제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의 부진이 밤사이에 다른 미국의 반도체 주에도 영향을 좀 미쳤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9%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AMD와 브로드컴,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구글도 1.4% 상승, 아마존도 1.5% 상승이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2% 하락했습니다. 딱히 이제 악재라고 한 건 최근에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마약, 펜타닐까지 손을 댔다, 뭐 이런 얘기, CEO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주가는 2% 하락하면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또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 종목 가운데 넷플릭스에서는 시티에서 넷플릭스가 기대가 높아져서 위험하다,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목표 주가는 500달러로 유지를 했는데요. 현재 넷플릭스의 주가가 0.6% 하락했는데도 482달러, 그러니까 500달러를 제시한 것을 보면은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을 했지만 어쨌든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기대가 너무 높아진 데 따른 잠재적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올해 넷플릭스에 대한 매출의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을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함께 또 인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동안 넷플릭스의 주가가 65%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이러한 좀 부정적인 투자 의견 하향 소식 가운데 장 전에는 2% 하락했지만 장중 낙폭을 만회하면서 0.6% 하락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 국제유가가 다시금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각각 1에서 2%대 하락을 했고요. 종목 가운데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건 지금 금융주들도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지금 JP모건을 비롯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을 했고요. 왜 이럴까요? 실적 발표 앞두고 미리 올랐던 탓인지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지, 어쨌든 금융주 금리 인하기에도 수혜를 받을 섹터로 꼽히고 있는데 주가는 여전히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중에서 이제 인수 합병 소식이 전해진 휴레패커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SPE가 네트워크 장비 제조 업체인 주니퍼 네트워크스를 1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조 원에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주니퍼 네트워크스 피인수되는 회사는 22% 급등, 그리고 이에 반해서 휴레패커드는 9%대 급락하며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은 그거죠. 여기 또 제가 지금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CNBC의 보도가 정정이 됐습니다. 제시 파운드가 정정 기사를 바로 냈네요. SEC는 아직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았고 그 말씀하셨던 트위터 계정에 있어서의 손상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게 끝이네요. 이렇게 딱 바로 속보로 정정 기사를 냈습니다. 아니,
우리는 CNBC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빠른 속보를 전해주고 계셔서 예, 앞서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던 니드 뭐죠? 가운데 이거 뭐라고 쓰신 거죠? 어쨌든 니드 마지막에 포켓 요 아이디 닉네임 쓰신 분이 가장 먼저 요거 이제 블룸버그의 속보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예, 이분은 이게 팩트라고 생각했겠죠. 아유, 정말 아침부터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게 워낙에 큰 이슈일 것이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또 비트코인 가격도 막 이렇게 급등급락했을 거 아니에요. 에이, 나빴네요. 근데 이런 게 계정이 해킹이 이렇게 쉽게 되나요? SEC 계정이 해킹이 된 거잖아요. 다시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시장 참 왔다 갔다 예, 아침부터 이슈가 많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저희 이원수 대표님께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뉴욕 시장이 뭔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과연 어떻게 반전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귀로만 듣고 계신 분들은 노래만 나오고 아무 소리도 안 나오나 갑자기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이 댄스 스테이션으로 바뀌었나 생각하셨을 텐데요. 지금 나오고 있었던 방금 전에 그 안내되는 광고가 와디즈와 아웃스탠딩이 함께 콜라보를 해서 더 좋은 혜택으로 여러분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요 내용에 관련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안내가 될 거기 때문에 와디즈 여러분 알고 계신 플랫폼이죠. 저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죠. 뭔가 이제 뭐 제품을 출시하거나 이렇게 미리 제품 출시하기 전에 펀딩을 받아서 조금 더 만약에 뭐 10,000원의 제품이면은 뭐 더 좋은 가격에 싼 가격에 출시를 하는데 아웃스탠딩과 함께 손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종전보다 더 좋은 콘텐츠를 더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마련했다고 하고 또 보니까 뭐 이렇게 쓱쓱 지나가는데 커피 쿠폰 이벤트도 있고 뭐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전달되는 대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코인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제가 어제부터 위가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밥을 거의 죽 한 끼밖에 못 먹어가지고 지금 힘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보가 나와서 막 활기를 되찾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요게 속보 나왔을 때 바로 하지 말고 좀 기다릴 걸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또 막 속보에 또 이 불타는 마음이 생기는 건 또 방송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펀딩 플랫폼이 요건 읽으면 안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우, 밤사이에 방금 전에 그 CNBC에서 보도 나온 것 때문에 그 비트코인 ETF 아니 이렇게 쉽게 해킹을 당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저도 이런데 깜짝 놀랐죠. 예, 원래 승인이 된다고? 미국 날짜 기준으로 10일 날 사실은 결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하루 앞에 좀 뭐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 기사를 전달 드렸는데 바로 여기 해킹당해서 누가 이제 가짜로 이렇게 올린 거였다. 뭐 이런 거를 또 해킹하고 또 그럼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 가격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뭐 숏을 걸어놨거나 막 그래서 그렇죠. 대규모의 수익을 보기 위한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단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SEC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우리 방송 안 볼 거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자, 오늘은 심층 인터뷰 우리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함께 해주셨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쭉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뭐 3월 조기 인하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연초에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은 답답한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자체도 금리가 이제 4%대로 이제 10년물이 올라가면서 지난해 말의 분위기와는 조금 사뭇 다른 뭔가 조금 관망하는 분위기가 조금은 짙어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또 역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닌가 또 뭐 역
올디락스 뭐 이러한 얘기들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아직은 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강한 신뢰를 사실은 조금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 또 분위기가 또 뭐 반전될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여하튼 조금은 좀 눈치 보기 장세 뭐 이러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처음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냐라는 부분은 뭐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네. 5월, 6월 중에 여전히 미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저는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오늘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먼저 이제 과거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조금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차트를 준비를 하는 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 나왔듯이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건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리세션 컷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근데 이제 그 리세션 컷을 제외하고 이제 금리를 인하했던 경우가 그럼 없느냐?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94년, 95년 당시 또 가장 가까운 데는 이제 2019년에 이제 인슈런스 컷이라고 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보게 되면 금리 인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를 막는 차원에서 금리를 조금은 이제 내려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금리 인하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인슈런스 컷과 비슷하긴 하겠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컷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는 이번 같은 경우 뭐 경기도 경기지만 물가 자체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금리를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자칫하면 이게 과잉 긴축으로 갈 테니까요. 뭐 그러한 차원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컷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게 사례를 이렇게 좀 뒤져보면 한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자체가 끝나고 미국이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이제 그때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번에 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서 금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슈런스 컷이라고 하면 금리 인하 폭이 그렇게 뭐 한두 차례에서 그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번 같은 경우 물가 둔화를 바탕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금리 어떤 인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커질 수 있고 또 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5월, 6월이냐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일 텐데 뭐 5월, 6월에 대해서는 거의 다 확정하는 분위기죠? 예. 그래서 이건 뭐 결국 이제 물가 둔화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연초에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좀 탄력을 못 붙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 인하의 어떤 불확실성도 있지만 4분기 지나면서 경기 자체가 조금은 좀 슬로우해지는 속도가 조금은 가속이 붙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가 둔화와 관련돼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흐름이 중요할 텐데 뭐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가 일자리 수에서는 사실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3개월 평균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예, 자료로 하나 조금 보여드리면 예, 화면에 나왔듯이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일자리 비농업 일자리 3개월 이동 평균을 이제 그려놨는데요. 연준이 뭐 이게 매달 뭐 이렇게 늘어난 거 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추세를 좀 보는 부분이니까요. 이게 2001년 이제 7월 정도를 이제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일자리를 견인했던 게 이제 서비스 업종인데 그 서비스 업종도 일자리 자체의 증가폭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그 노동의 질적인 문제인데요. 질이 나빠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 미국 그 일자리 증가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제 파트타임 쪽에서 사실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규직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일자리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들이고요. 오히려 이제 파트타임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파트타임 쪽의 실업률 자체는 급락을 했죠. 반면에 정규직 실업률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그 어떤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불확실성 자체가 크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도 정규직보다는 사실 파트타임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고용 시장이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경기 둔화
변화라든지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실제 고용을 하는 쪽에서는 정규직을 선호하기보다는 사실 파트타임 쪽을 선호를 하고 있고, 이 파트타임이라는 거는 사실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사항들을 보게 되면 조금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좀 슬로해지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여전히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게 되면 뭔가 이 공급 자체가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급 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예. 근데 그 수급 불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아주 경기가 좋아서 사실 수급 불안이 일어나기보다는 미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인구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면 그거는 사실 금리를 갖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 불안이야 중장기적으로 뭐 해소돼야 될 어떤 과제인 부분들이고, 지금 연준이 주목하고 있는 물가 쪽에서의 임금 상승 압력을 결국 이제 가중시킬 수 있는 고용시장의 그러한 어떤 양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분명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물가와 관련돼서 그 우리가 이제 통화 정책을 할 때 이제 중앙은행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주체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제 물가 쪽 상승 쪽으로 가는 부분을 상당히 경계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그제 이제 뉴욕 연준에서 발표되는 그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3%까지 떨어졌습니다. 12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2001년 1월 이후 이제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들이어서 소위 중앙은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통화 정책의 효과 자체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도 조금 연준 입장에서 사실은 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들이 사실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입니다. 뭐 미국 경기 여전히 좋다라고 뭐 평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지표,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그 성장률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은 게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데, 뭐 그 ISM 제조업 지수에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50 이하를 사실은 하회를 해서 뭐 과거 같은 어떤 설명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제가 그 서비스업 지수하고 이제 그 가중 평균을 내서 그러니까 뭐 한 ISM 지수를 한 30% 이제 비중을 두고 서비스 한 70%를 두고 이제 차트를 좀 이제 제가 그려놓은 거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50선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쪽에서의 둔화 압력 자체가 이제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 차트 자체가 50선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로 사실은 대응을 했던 것들이 이제 과거의 사례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몇 가지 조건들 뭐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이제 물가라든지 고용 시장이라든지 특히 이제 경기 쪽에서도 그동안은 상당히 이제 뭐 고금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제공했었는데 조금씩은 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3월은 좀 빨라 보이긴 하지만 5월, 6월 쪽에서의 금리 인하, 소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컷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이 조금 이제 뭐 연초의 분위기가 그렇긴 한데 좀 시간이 갈수록 좀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다시 또 확산이 되면서 국채 금리 자체도 조금은 다시 하향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그러면 이제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지금보다 뚝뚝 떨어지고 5월에 금리 인하의 첫 번째 시작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장은 안 좋아하면서 하락하게 될까요? 조정의 빌미가 될까요? 뭐 연초 조금은 이제 계속 지금의 어떤 뭐 위로도 아래도 않은 좀 답답한 장사가 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5월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재차 강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가 다시 4% 이하로 좀 떨어질 거로 좀 보고 있어서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주식시장 자체가 다시 조금은 좀 상승 쪽으로 좀 방향성을 틀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화권 증시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여기는 뭐 올해 어떻게 괜찮아지나요? 이제 뭐 좋아지는 것까지는 바라지는 못할 것 같고, 그 작년에 워낙에 그 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시장도 안 좋아서 올해는 다를 것이다. 또 이런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또 너무 섣부른 기대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요새 중화권 증시를 보면 정말 답답한 것 같고요. 뭐 우리도 못지 않지만. 우리보다도 사실은 더 최악인 상황들이고. 제가 그 중화권 증시 그 연간 수익률을 한번 그 표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뭐 화면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뭐 상하이 증시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년 정도 떨어졌습니다.
있습니다. 올해도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 홍콩 쪽입니다. 홍콩 상생 지수가 지금 연간 기준으로 4년 연속 떨어졌고요. 네. 그 H 지수 자체도 지금 4년 연속 떨어지고 올해 들어와서도 거의 지금 5%대 지금 하락률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거의 5년 차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과거 미국이 IT 버블이 터졌을 때 3년 연속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상으로 이렇게 연간 단위로 4년 거의 5년 가까이 이제 떨어지는 경험은 사실은 좀 유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만큼 이제 중화권 증시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인데 뭐 이 안 좋은 흐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중국이 지금 그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채 문제를 전혀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층이라는 이제 자산관리 회사, 신탁 회사가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게 그 비구이안이라든지 헝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채무 불이행이 된 지 뭐 2, 3년이 됐음에도 별다른 해결이 없는데 이 자산관리 회사 자체는 전격적으로 파산 신청을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그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실 자체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부분을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생각보다는 그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 여전히 지금 중화권 증시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자금들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이탈하는 이러한 모습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화권 증시의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하고도 사실은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홍콩은 폐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준보다 금리가 항상 0.25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정책 금리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담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중화권 증시가 상당 부분 이제 휘청거리고 있고. 근데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중화권 증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는 중국 정부가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실은 어느 나라 국가지 말면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뭔가 이제 강력한 대책들이 나올 텐데 전혀 그러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 증시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어떤 또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중화권 증시 뭐 다음 주에 이제 그 기준금리라든지 지준율 인하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이면서 뭐 단기적으로 좀 반등 모멘텀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쉽게 반등하기는 저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문제는 사실은 중화권 증시 이게 부진 자체가 뭐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 증시 뭐 이러한 것으로 뭐 한정되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제가 그 나스닥 지수하고 상하이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2003년 1월을 기점으로 쭉 그려놨지만 딱 우리나라 증시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는 미국을 따라가긴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미니미 같네요. 예. 미니미. 그러니까 이게 상승폭 자체는 상당 부분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여기 또 나스닥을 비교해 주셔가지고 예. S&P를 했어도 뭐 비슷하지만 했어도 뭐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추세는 미국을 따라가고 있는데 네. 그 밑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끌어내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상승을 못하는 이러한 조금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뭐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미 연준의 뭐 금리나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국내 증시 입장에서 더 필요한 거는 사실 중국의 경기 안정 또 경기의 어떤 부양 뭐 이러한 것들이 더 간절히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좀 중화권 증시를 보면서 뭐 중국이야 뭐 어쨌든 상관이 없는데 그게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을 보게 되면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빨리 올까라고 이제 저도 조금 했는데 이제 지난 12월 기준에서 넘어섰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미국에 대한 어떠한 의존도 자체는 커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는데 그 낮아지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여파가 너무 국내 증시에 상당 그렇죠. 부분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 국내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더 좀 가중되는 원인 중에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디에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중국의 수출이 많아졌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거고 미국 쪽 수출이 그래도 상쇄가 될 정도로 늘어났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닌 게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 밸런스를 맞춰서 그렇죠. 참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뭐 반도체 올해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뭐 이미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제 그 반도체 주가 올랐는데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중국 수출입니다. 뭐 어쨌거나 우리나라 제1대 수출국이 중국이기 네. 때문에 중국 경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져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자체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실든 좋든 간에 어떤 중국의 어떤 회복이라는 부분 자체가 우리 경제 또 반도체 업황의 상승 탄력을 좀 더 가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뭐 이렇게 계속 귀찮게 하는 부분들이 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회복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은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좀 확인해 볼게요. 아침부터 부산스러운 보도들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뭔가 임박해 그 결과에 대해서 임박하다 보니까 다들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예, 사실 오늘 그 주제를 선정하면서 사실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 이렇게 이런 혼란을 일으킬지는 사실 좀 몰랐는데 네. 사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된다 이러한 의미를 보다는 네. 사실 이게 뭐 내일 정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뭘까라는 부분을 조금 한번 금융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 자체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아주 중요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이게 자산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사실은 계속 됐었고요. 물론 이제 승인된다고 해도 뭐 비트코인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 안 하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자산이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일단 미국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제도권으로 분명히 이제 위치를 한 사항들이고요. 뭐 긍정적인 전망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 만약 ETF 선물 ETF가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 ETF 쪽으로 그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한 13조 가까이 유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조가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금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 13조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단만에 이제 금의 시가총액까지 올라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금 유입 규모 자체가 시장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새로운 그 자산군으로서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전망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대체 투자 자산 수단이 하나 생긴 거는 사실은 좀 분명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결국 이 비트코인 자체를 SEC가 인정한다라는 거는 뭐 이 기술 혁신과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유용성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인정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저희가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뭐 우리가 매그니피션트 세븐도 다시 주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쪽에 좀 탄력을 더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이러한 쪽으로 계속 성장이라든지 금융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미묘한 얘기긴 하지만 이 달러와의 어떤 좀 미묘한 관계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는 우리가 뭐 항상 달러가 약세됐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는 게 뭐 다른 유로화나 엔화도 있긴 하지만 금 가격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뭐 대치 수단으로 통화 수단으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군으로 된다라는 거는 금과 비슷한 지위를 이제 점진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러한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어. 뭐 당장 뭐 비트코인이 뭐 어떤 그 기축 통화로서의 뭐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달러의 어떤 대체 수단, 더구나 이제 뭐 미국도 부채가 많고 하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러한 어떤 흐름을 사실은 좀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그 비트코인 자체가 최근 뭐
지난해 연초 계속 강세가 되는 부분은 뭐 ETF 승인 기대감 또 올해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에 들어간다는 어떤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요인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금들 자체가 여전히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어떤 중요한 신호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진짜 연준이 금리나 디스플레이스 컷도 해주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위험 자산 쪽에서의 어떤 자산군들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를 조금 저희가 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좀 또 다른 시그널이라는 부분에서 뭐 내일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는 알겠지만 예, 뭐 비트코인의 어떤 ETF가 만약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좀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 자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아침부터 비트코인 관련한 참 뭐 해킹 소식 그리고 그 해킹에 따른 뉴스 전달이 외신을 통해서 쭉 쏟아졌는데 그에 따라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가 봐요. 롱을 청산당했다 이런 50억 부장님. 50억 부장님 꽤 큰 규모로 투자하실 것 같은데 손실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관련한 내용들은 이제 오늘 밤 내일 사이에 전달되는 대로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한 소식으로 이런 루머 관련한 소식 말고 정말 명확한 소식으로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